Mickey 7, Edward Ashton, Chapter 15. 또 10%가 깎였다고?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우선 네가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난 일이야. 그리고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짜증내고 싶으면 베르토한테 내. 경비대 절반한테 내기를 걸어서 배급을 뜯어낸 것도, 카페테리아에서 그중 한 명에게 주먹을 날린 것도 베르토니까. 에잇은 침대에 털썩 누워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못해 먹겠어. 나는 재생테크에서 나와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내 몸은 아직 씹는 음식을 한 입도 못 먹은 거 알지? 아침에 일어나 잠들기 전까지 온종일 음식 생각만 한다고. 이제 남은 배급이 대체 얼마야? 한 사람당 720kcal쯤 되려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미안해. 진심이야.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정말 잘 알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시체 구덩이로 다시 갈 게 아니라면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어. 에잇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세븐, 거짓말하지 않을게. 이러고 있느니 시체 구덩이에 빠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책상 의자에 털썩 앉아 부츠를 벗고 침대에 누운 에잇 옆으로 발을 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일러. 오늘 배급카드에 얼마가 남았든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내일은 900kcal를 네가 다 먹어. 그거면 되겠어? 에잇은 끙 소리로 답을 대신했다. 들어봐. 나는 앞으로 36시간 동안 450kcal로 버텨야 하고 오늘 베르토가 소란을 피우는 통에 저녁 식사를 끝내지도 못했어. 네가 죽을 만큼 힘든 건 알지만 나한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야. 에잇은 한숨을 쉬며 털썩 등을 대고 눕더니 천장이 대고 중얼거렸다. 알겠다고. 너도 힘든 거 알지만 뭐 제안은 받아들일게. 세븐, 너는 좋은 사람이야. 잠든 네 목을 졸라 죽이고 널 뜯어먹는 날이 오면 정말 마음이 찝찝할 거야. 그의 말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오큘러의 메시지가 떴다. 안녕? 교대금은 마쳤어? 답을 적으려는데 에잇이 선수를 쳤다. 오늘 밤에 비행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젠 아니야.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며칠 동안 내 근무 시간에 베르토가 맡게 됐어. 새 공주가 있을 때까지 난 자유야. 만날까? 당연하지. 좋아, 10분 뒤에 봐. 에잇이 말했다. 미안, 네가 좀 나가줘야겠어. 내가 미처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끊었다. 아니 세븐, 꿈도 꾸지 마. 나한테 이게 필요해서 그래. 정말 필요하다고. 네가 잘 때 목을 조르겠다고 한 건 농담이지만 이 문제를 놓고 싸우려 들면 너 진짜 죽일지도 몰라. 별거 아닌 말에 가슴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분노가 과하다는 사실을 나도 알았다. 잘 알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말했다. 잘 들어. 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이해해. 이 몸집만큼 애송이. 네가 자꾸 생색을 내니까 하는 말인데 나도 네가 잠에 빠져있는 이틀 동안 아주 위험한 임무를 맡았어. 게다가 앞으로 이틀 동안 너한테 배급의 4분의 3을 차지하라고 속도 없이 순순히 양보까지 해줬잖아. 그래, 넌 재생탱크에서 이제 막 나왔지. 배가 고플만 해. 하지만 나도 배가 고파. 오늘은 거의 죽을 뻔했고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 재생탱크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특별히 여자가 더 고프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올 거면 당장 마샬 사무실에 가서 끝장을 보자. 에잇은 좋게 5초를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입을 달싹거리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잠깐, 뭐야? 내 말을 섹스가 하고 싶다는 걸로 알아들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에잇은 큰 소리를 내고는 일어나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맙소사, 세븐. 죽을 만큼 배고프다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 내가 지금 그런 데 쓸 힘이 어디 있어? 이 멍청이. 내가 나샤를 여기 불러서 옷이라도 벗길까봐 그러냐? 배 좀 채워달라고 구슬리려고 그래. 다 먹지 못했다고 해도 어쨌든 너는 베르토한테서 얻어먹었다며. 이번에는 내 차례여야지. 그 말을 듣자 화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렇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나는 에잇을 빤히 보았고 그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몇 초 후 그는 눈을 굴리더니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그렇네. 나는 다시금 동의하고 부츠를 신고 방을 나섰다. 굶주림에 관해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첫 개척지 이름이 에덴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에덴은 옛 지구의 후손들이 정착에 성공한 첫 번째 개척지다. 하지만 에잇의 상륙 거점 개척지가 실제로 2번의 시도 만에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첫 번째 시도는 그보다 40년 전, 그러니까 버블 전쟁이 끝나고 20년이 지나 칭시라는 우주선으로 시작되었다. 절박했던 인류의 태양권 경계를 벗어나려는 첫 시도였고 첫 시도들이 언제나 그렇듯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우주선에서는 사이클러도 없었고 지금처럼 엔진 효율도 좋지 않았으며 지구에서 예전까지는 지금 기준으로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계산된 이동 시간만 21년이었고 그동안 사람들은 우주선에서 경작한 식물로 근근히 버텨야 했다.
그들이 마주한 상황과 아직 초기 단계였던 기반 기술, 그리고 그들이 항성 사이 우주 환경이 상대론적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한심할 정도로 무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첫 번째 시도에서 이뤄낸 성과는 꽤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될 때까지 12년을 버텼다. 통신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읽은 기록 중에서 가장 사실과 가까웠던 추측은 방사능으로 인한 손상이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유기체가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돌연변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칭시의 필드 생성기는 지금처럼 효율적이지 못했던 데다 방사능으로부터 인간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농업구역을 우주선 앞쪽 3분의 1 지점에 배치하는 바람에 불쌍한 식물들은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항성간 우주에서 발생하는 재앙은 빠르게 나타날 수도 느리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칭시는 천천히 죽어갔다. 고맙게도 그들은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 개척지 건설 임무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과정을 문서로 정리해 두었다. 그들은 꾸준히 배급을 줄여 나가며 거의 1년을 버텼다. 배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이르자 사령관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대신 칼로리가 될 지원자를 모집했다. 굶주림을 견딘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지원자는 놀랄 정도로 많았다. 그렇게 3년을 버틴 끝에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였다. 우주선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인력만 남기고 보관해둔 배아까지 꺼낸다 해도 에덴에는 도착할 수 없었다. 그때쯤 농업부는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다. 애초에 승무원 식사뿐만 아니라 탄소순환도 경작될 식물에 크게 의존하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에 우주선은 여러 면에서 타격을 입었다. 마지막까지 남은 승무원 12명이 우주선 엔진을 끄고 속옷만 입은 채로 메인 에어로크 밖으로 몸을 던졌을 때 에덴까지의 여정은 아직도 4년이나 남아 있었다. 칭시는 아직도 우주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진공 상태인 우주를 광속 약 0.6배 정도로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개척민이 될 예정이었던 최후까지 남은 12명의 시신도 같이 있겠지.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언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들이 휙 지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토록 서둘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우주복을 입고 있지 않은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고. 대기에 독성물질이 가득하고 배타적인 토착 생물이 존재하는 행성의 쥐구멍 같은 돔에 살면 방에서 쫓겨났을 때 갈 데가 그다지 많지 않다. 개척지에는 영화관도 없고 카페도 없고 공원도 광장도 오락실도 없다. 거의 모든 공간은 일하는 공간이고 대부분 오수 처리장처럼 가고 싶지 않거나 경비대원 대기실처럼 적대적인 공간들 뿐이다. 농업부 구역은 시들시들 자라나는 식물을 보고 우울해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시간을 보내기에 나쁘지는 않지만 일하러 파견된 게 아닌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나로서는 가고 싶지 않은 공간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저녁을 먹기에 늦은 시간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지 않았지만 문으로 들어서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산했다. 뒤쪽 테이블에는 4명이 감자를 담은 쟁반 2개를 놓고 앉아있고 반대편 구석에는 얼굴만 아는 정도인 생명공학부 남자가 페이스트 스무디로 보이는 음식을 앞에 놓고 태블릿에 시선을 고정한 채 혼자 앉아있다. 이름은 하이스미스이고 나름 역사광이었다. 한 번은 그와 옛 지구의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확산된 과정과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닮았는지에 관해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의 의견은 거의 틀렸지만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재미있었다. 잠깐, 아주 잠깐 그에게 말할 상대가 필요하냐고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배급카드가 바닥이 났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카페테리아에서 음식도 없이 그와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가 그려졌다. 나는 그와 다른 4명과 가능한 멀리 떨어져 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태블릿을 꺼내 읽을 거리를 찾았다. 10분을 뒤져도 딱히 재밌어 보이는 읽을 거리가 없어서 고전을 읽기로 하고 옛 지구의 바이킹이 그린란드를 개척지로 만드는 데 실패한 이야기를 골랐다. 바이킹이 처한 상황은 여러 면에서 지금의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 바이킹들은 주식으로 먹는 식물을 경작할 수 없는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토착민들과도 갈등을 겪었다. 아무래도 바이킹 우두머리가 좀 별났던 모양이다. 결국 바이킹들은 굶어 죽었다. 그 생각을 하다 에잇이 떠올랐다. 침대에 누워 소아에게 간까지 녹아내릴 것 같다며 툴툴거리고 있겠지. 즐거운 시간을 기대하며 내 방에 올라갔을 나샤에게 나인 척하며 먹을 것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겠지. 먹을 것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내가 앉아있던 벤치가 넘어지는 소리를 들은 하이스미스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고 나는 황급히 문 쪽으로 달려나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에잇이 나샤를 꼬드겨 여기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방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어떤 질문에도 정확히 답할 수 없지만 둘이 어쩐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A색에 메시지를 보냈다. 어디야? 카페테리아 가는 길. 정확히 어딘데? 중앙 계단 밑. 뭔데? 세븐. 10초 뒤면 그들이 코너를 돌 것이다. 어쩌면 10초도 안 걸릴 수 있다. 괜찮다. 시간 여유가 있다. 뛸 필요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갈림길에서 방향을 꺾었다. 그리고 나서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천천히 내뱉었다. 만약 뇌가 제때 돌아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샤와 에이시 카페테리아로 들어와 내가 태블릿을 보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어땠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니 문 밖으로 뛰쳐나갔던 내가 20초 뒤 나샤와 함께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이스미스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해졌다. 이런, 하이스미스는 나샤와 함께 심지어 다른 셔츠를 입고 들어서는 내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가 관찰력이 뛰어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생각을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에잇이 배를 채우자마자 두 사람이 다시 방으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는 게 안전할 테니. 나샤의 방으로 갈까도 생각했다. 나샤는 농업부에서 일하는 트루디라는 여자와 방을 같이 쓰고 있다. 트루디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나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잠깐 방에서 있게 해줄 것 같았다. 하지만 나샤가 돌아왔을 때 자기 방에 내가 먼저 도착해 있으면 어리둥절해할 것이고 대체 내가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할 게 뻔했다. 역시 불가능했다. 돔에 공용 공간이 하나 더 있긴 했다. 다행히 거의 항상 텅텅 비어있을 공간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몸을 일으켜 체력 단련실로 향했다. 체력 단련실은 상륙 거점 개척지마다 보편적으로 있는 시설은 아니다. 이곳의 체력 단련실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단련하는데 체력 단련이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마샬의 오랜 믿음 덕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체력 단련실은 돔에서 유일하게 낮이나 밤이나 항상 비어 있어서 마샬의 생각이 어떻든 배고픈 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활동이 운동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었다. 사실 나는 체력 단련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서 오큘러에서 돔 지도를 불러와 위치를 확인해야 했다. 알고 보니 사이클러에서 복도를 따라 내려오면 바로 체력 단련실이었다. 지금의 내 처지와 절묘하게 어울리는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참 돌아가기로 하고 돔 중앙에서 바깥으로 뻗은 복도를 따라 걷다가 돔을 크게 반바퀴 돈 뒤 다시 돔 중앙 쪽으로 방향을 들었다. 카페테리아로 가는 사람들이나 농업부 교대 시간에 맞춰 출근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덜 마주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대여섯 명과 마주쳤고 다들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만 같았다. 이런 게 피해망상일까?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나를 만나기 전 에잇과 나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눈치채고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경비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고작 이틀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이성을 잃은 것 같았다. 마침내 체력 단련실에 도착해 문을 벌컥 열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안으로 몸을 숨겼다. 등 뒤로 문을 쾅 닫은 다음 눈을 감고 차가운 플라스틱 문에 이마를 갖다 댔다. 무슨 문제 있어? 머리가 핑 돌더니 순간적으로 나 이제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은 체력 단련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다. 내 방보다 고작 두세 배 정도 넓은 방에 한 줄로 놓인 러닝머신 몇 대, 턱걸이용 철봉 하나, 아령 대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러닝머신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직 돌고 있는 벨트를 두고 러닝머신 양쪽 가장자리에 발을 디딘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한참이 지나서야 그 여자가 캣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서로를 빤히 보았다. 그녀는 러닝머신을 멈추고 바닥으로 내려와 가슴팍 앞으로 팔짱을 꼈다. 여기서 뭐해? 내가 간신히 한마디를 뱉었다. 그녀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지금 네가 그 질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 나는 눈을 감고 맥박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심호흡을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캣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 대신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단련실 안으로 세 걸음 더 들어가 끄트머리에 놓인 러닝머신 벨트에 앉았다. 미안해.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그래, 나도 알아. 다시 의료국에 가볼까? 너 지금 미친 사람 같아. 아니, 대답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나 싶었다. 아니, 괜찮아.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했는데 네가 여기 있어서 깜짝 놀랬어. 여기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거든. 캣은 미소를 지으며 팔짱을 풀고는 내 옆으로 와 앉았다. 그렇게 생각할 만해.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머리를 하나로 높게 묶고 딱 붙은 회색 전투복 네일을 입었다. 어쩐지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운동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지 땀을 별로 흘리지 않았다. 아, 장난치지 말고 너 여기서 뭐해? 지금 식량 부족 상태인 건 알지? 내가 물었다. 응, 알아. 캣이 말했다. 그런데 캣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질리언이랑 방을 같이 썼어.
누구지? 캣이 나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네 눈에는 경비대원들이 그놈이 그놈 같지? 나는 몸을 뒤로 슬쩍 빼고는 양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야. 나는 아무와도 가깝게 지내지 않아. 여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혐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알지? 단순히 이상한 패티시를 충족시켜줄 놀이 상대를 찾으려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쪽이 훨씬 편해. 아, 유령 사냥꾼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래, 너는 캣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뭐가? 미안, 난 그냥 나탈리스트가 아니라고 이미 얘기했잖아. 그게 궁금한 거라면 말이야. 그랬지, 다행이야. 베르토는 패티시의 대상이 되어서 좋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캣의 표정이 누그러져 나는 손을 내렸다. 그래, 이해해. 몰랐겠지만 니프라임에서 몽고주름이 있는 여자는 매기린과 나뿐이야. 네 기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슬쩍 웃더니 제안했다. 이렇게 하자. 네가 나를 신기한 대상 취급을 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신기한 대상 취급을 하지 않을게. 나는 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좋아. 우리는 악수를 했다. 그녀의 미소가 잠깐 환하게 빛났다가 그녀가 손을 놓는 순간 사라졌다. 어쨌든 질리언도 어제 정찰 임무에 참여했어. 아, 그 질리언이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다 먼 산을 보았다. 나는 수습에 나섰다. 아, 미안해. 어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질리언이랑 엄청 친하지도 않았고 작은 공간을 다른 사람이랑 나눠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거의 친구라고 할 수도 없었지. 하지만 그래도 그러게 말이야. 근무 끝나고 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냥 못 견딜 것 같았어. 그녀는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맞아, 못 견디겠더라. 그녀는 목이 맨 채 웃음을 터뜨리더니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어느새 웃음은 흐느낌으로 변했다. 이제 혼자 방을 쓰게 되어서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 나는 캣의 어깨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다가 내가 앉은 런닝머신 쪽으로 다가와 내 옆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았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고 그녀는 내 가슴팍에 머리를 기댔다. 미안해. 내 하소연이나 들어주자고 여기 온 건 아닐 텐데. 그녀가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여기는 왜 온 거야? 너는 방 혼자 쓰잖아. 혼자 쓰고 싶으면 네 방으로 갔으면 됐잖아. 좋은 질문이야. 그녀는 나를 빤히 보았고 나도 그녀를 빤히 보았다. 영원과도 같은 10초 남짓이 흐른 후 캣이 입을 열었다. 대답 안 해줄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샤가 거기 있어. 아, 너희 다른 사람이랑 같이. 내 말에 캣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네 방에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있지.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말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니프라임을 떠도는 망령처럼 밤새 나 홀로 복도를 헤매겠구나 하는 예감이 고개를 들려는 찰나 캣이 말했다. 이런 말 한 걸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알다시피 나는 이제 방을 혼자 써. 나는 고개를 돌리고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린 채 그녀를 보았다. 이제 나를 신기한 대상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야?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거든. 빈 침대 하나를 노숙자에게 빌려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너랑 나샤가 그렇게 개방적인 관계라니 좀 놀랬어. 어제는 전혀 그런 사이로 보이지 않았거든.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말하자면 복잡해. 그렇구나. 내일 당장 내가 내장을 적출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 아니, 아닐 거야. 최악의 상황에는 내가 시체 구덩이에 처박힐 수도 있지만. 그녀는 턱에 한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깊이 생각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있잖아. 뭐 그런 기회라면 기꺼이 잡아야 할 것 같은데.